안녕하십니까. 동네내과 원장 김상목 원장의 내장으로 삽시다 신바람 강의 제 85강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지난 강의에 이어서 동기부여 유발, 변화를 위한 동기유발, 특히 목표하고 관계가 된 것에 대해서, 그 다음에 가능하면은 라포, 서로 이제 소통을 하는 거, 라포, 서로 이해를 하고, 라포하고 인간관계, 이런 것에 대해서 계속 이어서 강의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뭐 다른 자부심에서도 이제 목표치를 향해서 우리가 가야 된다. 모든 생각이나 행동이 목표가 있어야 되고, 목표치가 있어야 되고, 또 목적이 있어야 되고, 수단도 뭐 뒤따라서 발동하겠지만은, 하여튼 목표라는 것은 전통적으로 보면은 목표를 학교 다닐 때도 이제 목표를 많이 세우잖아요. 이제 자기의 공부 수준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타임 테이블 만들어가지고 언제까지는 무엇에 대해서 공부를 한다. 이렇게 자꾸 스케줄을 짜고 그러는데, 이 스케줄을 그대로 세우고 그걸 완수하는 경우가 거의 없죠. 항상 그게 잘 지켜지지도 않고, 자기 신념이 약해서 그런지 모르겠고, 여하튼 달성하기가 없고, 자기 욕심은 많아가지고 그 단시일 내에 그것을 완성하려고 애를 쓰는데, 시간에 맞춰서 그게 잘 되지를 않습니다. 인간의 뇌라는 것은 일하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부 같은 것도 이제 어떤 작은 목표치를 달성함으로써 조금 자신감이 생기면서 이거 좀 할만하다, 재밌네, 뭐 방정식을 하나 풀어봤더니 잘 풀리더라, 그러면 기분이 좋단 말씀이요. 그리고 자기가 이제 일에 대한 자신감이 생기고 뿌듯하고, 그러면은 계속 이제 매진할 수 있는 그런 자부심이 강한, 이제 그런 의지력이 강하고 쉽게 포기하지 않는 그런 자기 주도적인 공부를 하게 되겠죠. 근데 일반적으로 봐서 목표를 세운다는 것은 이게 목표를 잘 못 세우는 것도 있지만은, 목표를 자기 예상대로 목표치를 만든다고 해도 그게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은 좌절을 한다고, 그게 미치지 못하면.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서 목표치를 아주 낮게 잡다든가, 욕심을 부리지 말고 천천히 하는 그런 템포로, 속도로 이제 조절을 자기가 하고, 스트레스를 조절하고, 그리고 즐겁게 공부하는 방법, 즐겁게 일하는 방법을 찾아야죠. 그래서 이제 그게 자꾸 실패를 하는 원인이 이제 그런 데 있다. 그리고 이제 이 목표를 세우고 달성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금전적인 돈과 연계가 되면 잘 안 돼요, 그게. 아무리 이제 꼬마들에게 말 잘 들으라고 용돈을 많이 준다고 해서 그게 잘 되지는 않고, 습관화되면은 이제 용돈 중독이 걸린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돈하고 보상하고, 특히 외적인 보상, 금전적인 보상에 엉켜 있으면 그 목표치가 쉽게 달성하지 않아요. 그런데 자기 스스로 기뻐서 호기심에 차서
자기 스스로 발동시켜서 하는 사업이나 공부는 아주 지속적으로 할 수 있고, 효과도 많고, 그리고 지치지 않게 되죠.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거 좋아하지도 않은 일을 억지로 하면 안 됩니다. 항상 구체적으로 내가 무엇을 원하고, 내가 이것을 완성함으로써 기쁨을 얻고, 성취감을 느끼고, 그런 것을 아주 목표치를 아주 현실적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 훈련도, 그러니까 이제 이 변화를 쉽게 시킬 수 있는 방법 중에서도 목표치를 정하는 데 있어서 현실적이어야 되고, 그런 것을 과학적이고 요령 있게 쉽게 변화할 수 있게, 그러니까 상당히 변화를 하더라도 뭐 하루 사이에 뭐 작심삼일이 아니라 뭐 금연을 하든지 다이어트를 하든지 지속적으로 뭐 한다든가, 또는 어떤 일을 완성하는 데 있어서 스스로 공부하고 연구하고 탐구하는 재미가 있다든가, 또 예술하는 사람들이 그런 게 좀 있잖아요. 예체능에도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목표치를 자꾸 달성하고 그러면은 그 재미에 이제 자기가 자부심이 생겨가지고 더 잘하게 되고, 지속적으로 메달도 따고 작품도 만들 수 있고, 영화 필름을 만드는데도 그런 이제 지구력이랄지, 조그만한 이제 장면들을 모아가지고 이제 영화를 만드는 건데, 그게 굉장히 끈기와 지구력이 필요한데, 그런 것은 이제 어떤 경우는 상업적인 보상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지만, 즐거워서, 정말 예술인이라고 하면은 즐거워서 필름을 만들고 영화를 만들고 그런 사람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뭐 작품상도 탈 수 있고, 기생충이라는 이제 오스카 작품상도 만드는 것은 그분이 돈 때문에만은 그러지 않은 거예요. 자기가 좋아서 그것을 구현하려고, 표현하려고, 그런 새로운 장르를 창출하려고 그렇게 재미있어서 노력한 거죠. 억지로 노력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 면을 알고 있어야지 되는 거고, 그다음에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표치를 한다고 하면은 그건 절대 그렇게 되질 않습니다. 우리의 자아 자부심을 깨닫는가, 변화를 해야 된다든가,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 그런 이제 과정들이 자기가 자기한테 솔직하지 않으면 절대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적어도 자기가 자기와 대화를 할 때는 거짓이 없어야 되고 솔직해야 됩니다. 더더구나 제3자나 사회적으로도 뭐 꼼수를 쓴단 말을 하잖아요. 자기 이익은 그대로 놔두고 딴 사람 보고 예를 들어서 욕심을 부리지 마라. 자기는 욕심을 부리고 예를 들어 요 사이에 지금 저기 대한민국의 부동산 때문에 난리잖아 지금. 예를 들어서 지도자급들이 자기들은 이제 사는 집에 만족하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돈이 정말 많은 사람들 뭐 아파트로 많이 이제 이렇게 많이 소유하고 그런 것은 조금 아름답지 않잖아요. 근데 이제 큰 빌딩을 산다든가 부동산 투자를 제대로 한다든가 그런 경우는 또 다른 스토리죠. 근데 억지로 그냥 뭐 아파트를 뭐 두 채, 세 채 그렇게 한다는 것은 이 제한된 자원이고 조그만 나라에서 그건 눈에 다 나타나지 않아요. 근데 진정한 지도자가 됐든지, 진정한 예술가가 됐든지, 진정한 자기의 추구, 자아 자부심을 추구한다. 그러니까 자아 자부심에 대해서 항상 강의했을 때 그러잖아요. 참되고 강한 자아 자부심. 그게 긍정적인 심리학이죠. 그런 것을 하는 데는 그렇게 쉽지 않아요. 자기한테 솔직해야 된다. 이런 프로세스도 결국은 정직해야 되는 것이 이제 생명이죠.
정직하지 않으면 제대로 답이 안 나와요. 왜곡된 삐뚤어진 사고방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강조해서 이야기하는 거고,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플랜을 짤 때 항상 종이에다가 이게 낙서를 하면서 하는 게 좋아요. 왜 그러냐 하면은 자기 머릿속으로만 이게 이미지로 이게 머리를 작동시키면 그게 한계가 있잖아요.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것만 하면은. 근데 생각하는 것에다가 플러스 좋은 부드러운 음악을 이제 청각 음악을 이제 거기에 추가한다든가, 또는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자기가 문자로 머리에 새길 수도 있는 거고, 그릴 수도 있고, 자기 머릿속으로 이제 그림을 그릴 수도 있고, 그렇지만은 또 자기의 운동 신경을 통해서 연필로 이제 이 낙서를 한단 말이죠. 뭐 무슨 글자가 됐든지 이미지가 됐든지 뭐가 됐든지, 그런 걸 동시에 이렇게 행하면은 거기에 대한 자극이 더 그만큼 많아지기 때문에 머리에 잘 새겨진다, 그 말씀입니다. 그런 것을 이제 신경 언어 프로그램에서 이제 개발해 놓은 그런 데이터에 의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직업인이 됐든지 직업인도 내가 이것을 생산하고 물건을 만들었으면 고객에 봉사를 한다. 좋은 물건을 만들어서 좋은 사람들이 많이 쓸 수 있게 만든다면, 그러면 그 봉사정신이잖아요. 꼭 돈만 가지고 일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사고방식도 중요하다. 그리고 언제든지 목표를 세울 때는 구체적으로 세워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자기가 실현 가능한, 예상할 수 있는 목표를 항상 선택을 해가지고 그게 매진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시간적으로 봐서도 과거에는 이랬지만 미래에는 어떤 그림을 그려야죠. 청사진 또는 이제 그 비전, 그런 것을 이제 낙서를 한다든가 적는다든가 글로 이미지를 머릿속에 만든다든가, 또는 뭐 청각을 이용해서 그걸 북돋아 준다든가, 그런 여러 가지 정신 활동을 왕성하게 해야지 이제 미래에 대한 자기 자신을 세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을 목표를 세울 때는 역시 자기 역할을 이제 상상으로 이제 그리는 거죠. 머릿속으로. 그리고 발에서 느끼고 미각, 뭐 청각, 또 시각으로 다 이렇게 시각화한다든가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 자꾸 이렇게 발동시키면은 말이죠. 거기에서 튀어나오는 아이디어가 생기고 새로운 이제 생각을 변할 수 있는 모멘트가 생기는 겁니다. 머리는 그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점프하는 것까지 순간적으로 바뀌는 수가, 이게 맞다. 내 생각이 틀린 것 같다. 그렇게 자꾸 깨우치는 겁니다. 그런 프로세스를 계속 반복하고, 영화도 돌리고, 머릿속에다 영화를 만들어서 이제 돌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미래로 갔다, 과거로 갔다. 그렇게 이제, 그런 머리에, 훈련을 시키면은 변하기가 쉽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하기 전에 예행 연습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 갈 길을 따라서 걸어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완성됐을 때는 내가 이것을 이렇게 노력하면 5년 후에는 어떤 미래상을 또 그려볼 수 있단 말이에요. 머릿속으로도 그려볼 수 있고 낙서로 해서 자기가 그려볼 수도 있는 거고, 또 뭐 예술 작품으로 이렇게 조금 표현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시간표를 정해가지고 가치 있는 거, 성취 가능한 거, 즐거운 거, 사랑을 이제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목표치를 향해서 가면은 이제 변화하는 그런 상태가 올 수 있다. 이제 그런 것도 하나의 신경 언어 프로그램의 하나 애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계속적으로 변화를 쉽게 하는 이제 상황을 차근차근 이제 이야기를 계속 다음 강의에 또 이어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동네내과 의사 김상목 원장입니다. 뇌짱으로서 합시다. 신바람 강의 제 17강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런데 지난 강의에 있었던 주제가 일본을 알자. 그러면서 우리도 알고, 그러니까 그 내장 개념으로 해서 일본을 알고 우리도 알고, 그러므로써 우리가 한일 간의 자존심 대결에서 우리가 이기자. 그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일본을 지금 두 번째 강의로 일본에 대해서 논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강의에서는 주로 명치유신 그리고 아베 총리의 고향에 대해서, 사실 이게 서론 형식으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짤막짤막하게 이제 이야기를 하겠지만은, 후쿠자와 유키치라는 아주 월출한 사상가이며 서양을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그리고 옛날에 게이오 대학교 총장 설립자며, 그 다음에 그때 그 당시에 일본 신문을 발행하는 또 발행인이었고, 그래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명치유신의 정신적인 업데이트 그런 걸 많이 일본 사람들한테 또는 명치유신의 엘리트들을 가르치고 선도한 그런 유명한 분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생을 소개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이분이 서구화에 있어서 많은 공헌을 했는데, 이제 가다 보니까 이분이 명치유신의 엘리트들이 이게 자기들이 이제 자만심에 빠져가지고, 그리고 서구화를 아주 성공적으로 이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벌써 태평양을 왔다 갔다 하는 함선도 제조를 했고, 더더구나 뭐 총포 같은 거, 함포 사격 같은 거, 그 군대적인 것뿐만 아니라 제철소, 제철소만 보더라도 그 당시에 제철소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나라보다 포항제철소보다 100년 전에 이미 제철소를 만든 나라가 이제 일본입니다. 그렇게 빨리 이 서구화가 빨리 된 것은 명치유신이 성공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그것을 이루는 데 있어서 유키치가 상당히 많은 공헌을 세웠습니다. 우리한테 별건 아니지만 일본 사람들 그 역사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이분이 이제 젊었을 때부터서 나낙이라고 네덜란드 학문이죠. 그러니까 왜 화란이냐, 화란이라는 이제 네덜란드 같은 말인데, 일본의 규슈에 가면은 나가사키라는 데가 있습니다. 나가사키는 서양물이 제일 처음으로 들어오는 관문이었습니다.
그 상당히 오래되죠. 뭐 200년, 300년 전부터서. 그래서 서양의 문물이 들어오는 창구 역할을 한 데가 이제 나가사키 항구인데, 그 나가사키 항구의 그 관광지로서 좀 유명한 것 같아요. 그 나가사키 안쪽에 인공으로 만든 섬이 있습니다. 그 섬에서 이제 화란 사람들하고 중국 사람하고 이제 상업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들락날락 했습니다. 그 창문을 통해서 서구 문명을 많이 이렇게 흡수를 했는데요. 사실 그때까지만 해서 사무라이를 본다고 하면은, 사무라이는 말이죠, 유교도 공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도쿠가와 막부가 정권을 잡은 이후로는 전쟁이 별로 안 나고 통일된 이제 일본이기 때문에 그 시대에는 사무라이가 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유학 공부도 하고, 이게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이 페리 제독이 대포를 가져가지고 저기 동경 부근에 거기다 포탄을 막 던지고 그러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이렇게 실력이 좋고 월등한 문명이 있으면은 당연히 우리가 그것을 배워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느낀 사람이 정권의 실세인 사무라이가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들 자체가 외국으로 유학 가고 공부하고 열심히 한 사람들이 사무라이입니다. 그런데 이 명치유신의 엘리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그때까지만 해도 그 막부 정권이, 사무라이 정권이 굉장히 뭐 권력을 다 다스리고 국가를 통치하는 거나 마찬가지고, 천황은 사실 힘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까지만 해도. 그런데 유기치 같은 분들이나 그 외 엘리트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의 정신줄 지주를 누구를 삼아야 되느냐, 그래서 점을 찍은 것이 천황입니다. 그래서 명치유신 이후로 천황을 대폭적으로 숭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정신적인 지주가 있어야지 명치유신이 수월하게 잘 성공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기치가 그런 것에 대해서 많이 이제 공헌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나가사키 그 항구를 통해서 첫 번째 도달한 문명이 서양의 의술입니다. 거기에서 그래서 이제 자기들도 이제 동양 의학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했는데, 해부를 해보니까 서양의 그 의학 기술이나 서적 같은 걸 화란어로 된 것을 이제 일본말은 이제 번역도 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유명한 사람이 스키타 겐파쿠라는 사람이 1817년 이제 해체 신서라는 이게 번역서를 만들어냈는데, 해부해 보니까 중국에서 이야기하는 그 해부 내용이 전혀 엉터리라 이거예요. 실제로 이게 해부를 해보니까 화란에서 만들어낸 해부학 서적하고 똑같더라 이게. 그래서 깨우친 거예요 바로. 그리고 중국도 마찬가지지만 서양 무술이 들어가가지고 잘 고치니까, 중국에서도 그랬어요. 중국에서 의학이 처음에는 이제 의학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기술이고 나침판이 들어가고 세계 지도가 들어가고 다 뭐 뻔한 이제 수순인데, 대포도 들어가고 이제 총도 들어가고 뭐 다 그랬겠죠. 근데 정신문화는 나의 생각으로는 감안을 많이 했어요. 발전했어요. 그런데 이제 과학적인 이제 지식 같은 거나 총을 만든다든가 대포를 만든다든가 군함을 만든다든가 그런 것은 역시 이공계통의 기술은 엄청나게 많이 흡수를 했죠, 일본이. 그런데 이제 유기치라는 분이 탈아론, 자신만만하고 오만해졌단 말이죠. 국력이 강해지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한반도를 이제 탐을 낸 거죠. 명나라까지 해서 한번 임진왜란 때 실패했으니까 명나라까지는 쳐부지지 못했으니까 이번에는 말이죠. 한국뿐만 아니라 저기 만주 전부 다 한번 정복해보겠다는 야심이 생긴 겁니다. 그 야심에 영향을 준 사람이 유키치입니다. 그러니까 명치신을 성공했지만은 그것을 도를 넘어서 너무나 이제 까본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평가했냐면 주변 국가와 그 국민의 자유와 평등에 있어서는 폐를 엄청나게 끼친 사람이 유기치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이번 강의의 마무리는 이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일본인종 개량론. 일본 사람들을 개량해야겠다, 이제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좀 이게 상당히 당돌한 이야기잖아요. 그게 이제 다카히시 요시오라는 사람이 이제 사상가가 이걸 1884년에 이제 이것을 발표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미나미 히로시는 이제 심리학 전공인데 그래서 제일 일본이 가지고 있는 국민성 중에서 제일 약하고 단점이 뭐냐면 불확실성. 자아가 아주 약하고 불안전한 것이 일본 사람이에요. 만약에 그런 약점이 있다고 하면은 우리가 자존심 대결에서 약점을 공격하면 말이죠. 일본이 집니다. 우리가 이기고. 예를 들어서 그렇다 이거죠. 그러니까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작전을 짜고 전략을 짜려면 알아야 상대편을 알아야지. 그게 이기는 방법을 터득하죠. 그래서 오늘 17강의는 일본인종 개량론, 그 다음에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이제 요시오 선생이 이야기한 것은 이제 재밌습니다. 이게. 근데 일본 사람들은 자기 자아와 상대편 자아 그런 것을 아주 호기심 있게 잘 관찰하는 성질이 있어요. 일본 사람들은. 그리고 굉장히 흥미롭게 생각하고 그걸 파고든단 말이죠. 예를 들어 서양이 이상한 사람들이 오면 우리나라 같이 예를 들어서 서양에 원숭이족이 왔다고 그렇게 적당하게 생각하는데 일본은 그게 아닙니다. 이상한 사람들이 오면은 이게 기웃거리고 말이야 호기심이 아주 굉장히 다다르가지고 연구를 합니다. 그런 이제 차이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일본이나 한국이나 약한 자아가 있는 것은 동북아 의식구조에서 다 공통된 것입니다. 서양에 비교해서. 서양은 강하고 참되고 왜곡되지 않는 자아 자부심이 아주 강한 그런 국가들이기 때문에 그런 힘이, 정신적인 힘이 산업혁명 그런 기술 말고라도 정신적인 우위를 점한 것이 자아 자부심의 그런 종류의 개념에 의해서 중국을 제치고 서양이 세계를 제패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재밌는 것은 뭐는 이제 서양의 그 대포나 군사력이나 모든 것이 월등하다는 것을 이제 서양이 일본 사람들이 알았단 말이에요. 엘리트도 이제 포함해서. 그래서 서양에 대한 숭배 사상이 아주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서구 문명이나 과학기술을 엄청나게 빨리 이제 받아들인 것이 일본입니다. 우리나라 같이 불란서나 미국에 저기 군함이 와서 대포하면 저거 별거 아니야.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재밌는 것은 서양 숭배를 어떻게 했냐면은 일본 국민이나 엘리트들은 일본에서 태어난 것을 아주 슬퍼하고 기분 나쁘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정서가
국민 상황이 그렇다, 국민 의식의 상황이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헬조선이란 말이 있잖아요. 젊은 사람들이 많이 쓰는데, 지옥 같은 우리나라다고 그렇게 비꼬면서 아주 저주스럽게 왜 나는 한국 사람으로 태어날까? 그렇게 자존심이 약하고 자기를 비하하고 그런 것이 팽배한 것은 그렇게 사회의 정의가 또는 공평하고 그런 것이 아주 약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일본이 그랬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서양 문물을 바로 알고 나서부터서 그 다음에 그렇게 서양 숭배 중에서 재밌는 번역, 근데 이 말 자체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일본 사람들의 자아 자부심을 연구하는 학자에 의해서 저술되고 발표된 내용입니다. 내가 뭐 일본 사람 그 당시에 일본 사람 의식 구조를 얼마나 알겠습니까? 책으로 통해서 알게 되는 거지. 두 번째는 일본, 다 아시다시피 일본 실학관인가요? 일본 말은 어휘가 짧고 그래서 좀 부족하다. 그러니 영어를 공용어로 만들자. 그런 주장이 학자들 레벨까지 전부 다 퍼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만큼 놀래고 차이점을 발견하고 조금 수준이 낮다고 생각하면 그런 충격에서 변화를 바로 시도합니다. 그게 인간의 뇌의 속성입니다.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세 번째는 일본 사람들이 키가 적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키가 너무나 적다 우리가 그리고 키가 큰 서양인들과 결혼을 하여 인종을 개량해야 된다고 그렇게 표명을 하는 겁니다. 이제 그런 차이의 느낌의 차이에서 빨리 안 되겠다, 큰일 났다. 그래가지고 이제 개혁을 성공적으로 도달하고 거기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또 여시오 그분의 저술에 나온 것은 장점도 또 많습니다. 역시 지적 문명이나 장점은 비교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사실은. 일본에도 일본 자부심이 있고 자기 것을 아껴야 되는 것도 있고 일본 서양 문물은 대포하고 뭐 함선만 많이 과학적인 기술만 받아들이면 오케이. 그런 이제 사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간단히 빨리 여기 적어진 대로 이야기하면 일본 사람의 장점은 섬세하고 꼼꼼하고 정교한 장인정신이 있고 상업 기질이 좋고 의리와 애정이 있다. 그것은 우리보다는 더 못하지요, 사실은. 자연과 예술을 사랑한다. 우리도 동양 나라이기 때문에 비슷한 것 같고 공동체 의식이 있다. 근데 일본 말에 특별히 단어에 와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간소하고 차분한 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자기들은. 그리고 사비란 말은 한적하다. 한적한 환경을 좋아한다. 자연하고 조금 공통점이 있죠. 친절하다. 자기들이 그 당시에도 상당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친절하다. 또 모방력이 좋다. 정직하고 성심하다. 그런데 이제 천황은 이제 집단적인 사고방식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동양의 집단주의, 천황을 중심으로 하는 또 집단주의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보다 집단주의 사고방식이 더 강하지 않을까. 학자들은 그렇게,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일본이 서구화돼 가지고 개인주의도 많이 발전했지만은 이제 여튼 자만큼은 소심이다고, 간단히 말해서 소심이다고. 우리나라는 상당히 이제 남성 기질도 있고 오픈 마인딩도 있고 상당히 당당하게 그런 대들고 용감하기도 하고 감성적이기도 하고 그런 게 차이가 있으면 참 발견하면 재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길어지겠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그 다음에는 이제 미나미 히로시, 이분은 그냥 심리학자이기 때문에 그대로 적용한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그래요.
이분은 이제 1914년부터 2001년까지 살으셨는데, 이분의 이제 책을 내가 아까도 이야기한 것 같이 그 책을 본 바에 하면은, 사회심리학자지. 이분은. 일본인의 자의식 형성과 변화의 그런 가지에 대해서 많이 연구했는데, 속과 겉이 다른 거, 혼내와 다테마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서양 숭배하고, 또는 한편으로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이질적인 문명이 더 폐쇄적이기 때문에 배척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서양 숭배는 안 했잖아, 옛날에 대원구 시대에. 그런 것이 좀 다르고, 일본인은 국민성을 논하기를 좋아한다. 자기들끼리 좋은 점 나쁜 점을 잘 이야기한대요. 내가 그런 것 레벨까지는 모르겠는데, 이 저자에 의하면 이제 그런 것을 많이 이제 피력했는데, 두 번째는 자의식 과잉으로 비교 의식이 강하다. 우리보다도 더 비교를 잘한다고. 눈치도 빠르고 뭐 호기심도 있고 다른 점을 많이 이렇게 자꾸 쳐다보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눈치가 굉장히 빨라가지고, 어떤 경우는 눈치가, 나는 그렇게 일본을 여행하고 다니면은 그 친구들이 상대방이 이상한 눈초리를 하면 자신을 과선 표현과 무시한다는 것을 아주 쉽게 느끼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때는 무작정 이제 자살을 기도하는, 타살, 그러니까 상대를 공격하고 죽이고 그런 이상한 정신적인 그런 행태도 많이 일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체념을 잘하고, 그리고 말을 할 때 자기를 위주로 생각이 아니라 상대방의 본의로 이야기를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상대를 더 의식하고 이제 대화를 하는 거죠. 우리나라는 예를 들어 자기가 자기 표현을 하면 끝인데, 상대방이 어떻게 반응한 것을 이게 본의로 삼아서 이야기를 한다.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이 학자의 주장은 제일 큰 단점은 주체성이 없다. 주체성 결여, 즉 자아불안감 또는 약한 불안감, 거기에 따른 왜곡된 자아. 여기 있잖아, 약하고 왜곡된 자아. 자아도 종류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리고 근데 이제 집단의식이 강한 것과 이제 애매한 것을 잘 수용한다는 건 우리하고 비슷한 것 같고요. 그런데 일본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이렇게 뉘우치고 반성하고, 그래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연구심이 강하고 장인정신을 더 강화시켜서, 그 다음에 청황제가 있기 때문에 자기 목소리를 잘 내지를 못합니다. 일본 사람들, 일본 국민들은, 특히 국민들은 이제 엘리트들이나 이제 지도층은 몰라도. 그래서 여튼 강한 자의식이나 자부심을 이제 고양시키자는 그런 운동도 많이 일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사람들은 약한 자의식뿐만 아니라 눈치, 체면, 열등감, 수치심, 또 내부 스스로 자기를 벌하는, 자벌이라고 그러거든요. 자기가 자기를 이제 벌하는 거죠. 그래서 조금 이제 다음 강의 또 이어가겠지만은, 권력에 대한 지배에 대해서 일반 국민들이 복종을 잘 해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정책을 세울 때 유키치는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결국은 정치 지도 집단의 교육 계획이랄지, 또는 헌법 같은 것을 만들 때 이 사람이 이제 관여를 했는데, 근데 일본 사람 국민들은 천황이나 사무라이 막부가 힘으로 누르는 사회이기 때문에 일본 사람이 쉽게 복종한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 헌법이나 무엇을 이제 예를 들어서 명치 유신의 이념을 심어주고, 그런 데는 아주 말을 잘 듣는 자기 국민이다, 그런 말이 나옵니다.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도 해먹어도 어느 나라가 됐든지
국민들이 까탈하운 아주 그냥 뭐 비난만 하고 이게 잘 따라주지도 않는 국민들은 정치하기가 무지하게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민주주의라기가 이게 상당히 어렵게 정치를 하는 형태지만은 그래도 공평하고 제일 좋은 시스템으로 지금 세계적으로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흥미진진한 다음 사항은 또 다음 이어서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하여튼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